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고백의 박동규입니다. 은행 잎이 노랗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야 저거 금화 같다, 동전, 금동전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나의 그 노란 음표로 생각해서 가을이 내려오는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나 산문으로 그래서 글을 쓰며 산다는 것은 이런 상상력의 세계를 어떻게 글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평생 자기가 쓴 글과 그 삶의 진솔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특별한 인생 고백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양주 아카데미 개최 초청 강의에 모여든 사람들. 오늘의 강연자는 다름 아닌 시인 신달자다. 현재 창작 활동 이외에 여러 강연을 다니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불행이 닥쳐도 그거를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행복을 이제 찾아가는 거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수성 짙은 시와 따뜻한 에세이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1991년 소설 물 위를 걷는 여자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신달자. 그녀는 1943년 12월 25일 생으로 경상남도 거창에서 일남 육녀의 5째 딸로 태어났다. 숙명여대 국문과에 입학해 본격적인 문학 공부를 시작했으며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1972년 현대문학에 등단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시, 에세이, 소설을 오가며 많은 작품을 대중에게 알린 작가 신달자는 온유하고 다정한 문체와 진솔한 경험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나는 마흔에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라는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한 그녀의 삶은 인간 승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저 자신도 없어지고 제 정신적인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 신달자. 그녀의 특별한 인생 고백을 들어본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시인이고 또 수필가이고 또 소설가이고 강연도 하시는 우리 신달자 선생님 모시고 이제 이 시간 펼쳐가려고 합니다. 오늘 신달자 선생님 나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시죠? 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이제 지난 2월에 정년하고요. 예. 백수 됐죠, 뭐. 그리고 화면에 소개되었지만 강의도 바쁘게 나가시죠? 조금 나갑니다. 그래요. 어떠다가 이제 시작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국어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학생 전체 학생에게 길이라는 제목을 내주면서 다 시를 쓰게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3명을 뽑았어요. 전교 학생 중에. 그 3명에 제가 뽑혔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대표로 이제 경남 101장에 나갔는데 그때 장원을 하지 못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심사위원이 이현기 선생님하고 박재삼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때 이현기 선생님이 부산국제신문에 신문에 이제, 계셨죠. 예.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시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 두 분을. 그때. 그래서 이제 박재삼 선생님을 그때 알았고 이제 이현기 선생님은 신문사로 저를 자주 오라고 해서 짜장면도 사주시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무시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시에 1등을 했으니까 그 국어 국문과를 가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 임신했을 때인가? 그때 박목월 선생님 만나셨어요? 어떻게 아닙니다. 됐어요? 박목월 선생님은 저희 대학에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학의 밤에 단골 초대 손님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제 김남조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박목월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예. 다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총평도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무개 씨는 이렇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셔서 그때 이제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결혼 우울증을 좀 앓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아 이게 뭔가 이게 사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우울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예.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무작정 제가 버스를 타고 나갔어요. 종로를 지나가는데 선생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기가 뭔가 이렇게 잘 살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내가 여기 YMCA에 3시에 주례가 있는데 아직 30분이 남았으니까 여기 가서 차나 한잔 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제가 왜 우울한가, 내가 뭘 상실했나, 뭘 찾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 요즘도 글을 써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천둥벼락 같이 아 내가 찾고 있는 게 글이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커피 하나를 시켜주시면서 이제 꼬락 쓰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에 집에 오면 글을 좀 가르쳐 주시겠노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 댁을 그 또 선생님도 거기서 가끔 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 네, 그 신달자 스님 우리 집에 와서 오면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만 보면 나는 또 2층에 올라가서 그때 저 예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 까만 옷 입고 오셔서 내가 문 열어주는 걸 내가 했기 때문에 잘 참 압니다만. 옛날 일이에요. 옛날 네, 얘기죠.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네. 시를 쓰고 되면서 참 그 어머니가 참 기뻐하셨다며요. 둘째를 낳고 그 후에 이제 등단이 됐습니다. 네. 그게 등단이 되고 그 다음 해 73년에 선생님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뭐 박목월 선생님은 제 인생의 큰 어떤 뭐 큰 스승이고 저를 오늘에까지 살아있게 하는 어떤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주셨어요. 시인들을 다 모으고 그때 호수그릴이라고 있었죠. 예, 네. 예. 거기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초대했습니다. 네. 이런 시인들을 좀 봐라. 그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죠. 이 세상에 박목월 같은 분이 너를 이렇게 이뻐하시니 네가 얼마나 앞으로 큰 사람이 되겠냐. 그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얘가 뭔가가 꼭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보를 들으셨죠. 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머니가 그 어떤 병원에 오셔서 네. 어쩐지 뭐 몇 가지 말씀도 네, 해주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병원에서도 했지만 제가 이제 그 부산으로 갈 때 그래요. 이제 갈 때 어머니가 그때 1959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무식해요. 이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생을 그 말하자면 억울한 점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자신이 못다 이룬 어떤 그런 것을 살게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네, 두 번째는 돈도 벌고 그래요. 세 번째는 행복한 여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다 안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것만 가지면 공부 잘하고 돈도 벌고 그런 여자면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네, 그런 이제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그걸 이루지 못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 네.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루려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데 네, 네. 그때 문학인으로서 이제 입지를 네. 이제 만들어갈 처지인데 네. 어머니의 기대에 한순간 네, 무너뜨리는 사건이랄까 네, 이런 그게 것이 혹시 아마 뭐 남편이 쓰러진 겁니다.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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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셨구나. 네, 네. 그게
연상이 16살인가요? 얼마입니까? 그거 나도 그 15. 15살. 네, 예.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 결혼하시게 됐어요? 이게 15살 차이. 뭐 좋아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네, 하게 학교에 됐나? 용기도 같은 있나 학교에 봐요. 있었고요. 예. 같은 학교에 있었고 결혼이라는 거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 뭐 조금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또 많이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35세. 예. 35세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말이야. 네.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호령을 하고 살려고 នឹ 생각했던 딸이 저렇게 중환자실에 정말 저렇게 우거지처럼 고구리고 앉아서 전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한 기대를 접은 어머니가 거죠. 와서 보셨구나. 그렇죠. 멀리서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건 이제 털렸다.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를 접으신 거죠. 그러니까 접고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6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아이고. 네, 네. 참 어려운 결정을 이렇게 결혼하던 중에 네. 큰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쓰러지시고 네. 해서 나는 마흔의 생애 그런 말을 배웠다. 그런 말을 배웠다. 네. 참 에세이 중에 한 부분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그는 1977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꼭 24년을 병에 시달렸다. 그는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다. 온몸의 마비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바위 같은 사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남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3살 된 막내와 초등학생인 아이들, 게다가 팔순의 어머니까지. 그때 나는 35의 평범한 주부였다. 그 시절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아이들이었다. 물방울 같은 입술을 내밀면서 뽀뽀하며 안기는 그 아이들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곤 했다. 아이들은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나는 별의별 걸 다 해보며 살았다. 큰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타고 무거운 것을 질질 끌면서 어느 지인들의 집을 들어서는 기분을 사람들은 알까? 간절하면 이루어지리라. 나는 사무치는 희망의 등불을 켜고 안간힘을 썼다. 그것은 바로 나이 40에 걸음마를 배운 새로운 생의 출발이었다. (2000년 10월) 그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나 저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죽어? 너를 두고 어떻게 죽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우리 다 함께 만날 거예요. 그는 다시 만날 거라는 나의 약속을 받고서야 전쟁 같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도 신에게 매달리고 싶었다. 아니, 매달렸다. 제발 그가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해달라고.
되돌아보면 세월이 물같이 간 것 같지만 그 책에도 썼듯이 35이었는데 네. 아이가 셋에다가 예. 또 팔순 노모까지 네. 그 집에 가장이 쓰러지셨으니까 충격이 참 엄청났죠.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고 네. 그 너무 또 병에 무지했었어요. 혈압이 뭔지 뭐 뇌졸중이 뭔지 이런 게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70년대는 그 산소호흡기 이런 걸 하루 끼는데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생기니까 금방 경제난에 이제 봉착하고 그리고 아이들 문제도 생기고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조차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충격이 컸구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뭐 태산을 넘는 일이었을 겁니다. 네. 그게 뭐 악다구니를 하고 살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상당히 부잣집 딸이었고 고생을 모르고 안 되는 일이 없었고 뭐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 생의 밑바닥에 이제 떨어진 거죠. 뭐. 근데 그때 생의 밑바닥에서 떨어졌는데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선생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니까. 저는 꿈도 있었고 훌륭한 시인도 돼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나에게 걸었던 인생에 대한 자존심이 그냥 무참히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었습니다. 예. 나 자신에 대한 인생은 그때는 셈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부딪혔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내가 뭔가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때 뭐 어머니도 연세가 높고 아이들 그리고 환자니까 제가 이제 가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부터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네. 그러니 아니 그런데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좀 그때는 정말 이 세상 전체를 불사르고 싶었어요. 네. 그러시죠. 예, 어떻게 이 세상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예, 불사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노가 있었고, 그래 이제 뭐 어머니를 땅에 묻을 때 정말 같이 묻히고 싶었어요. 예. 모든 게,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갔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그래요. 네, 네. 아이고. 그래 쓰러져서 우리 어떻게 시어머니는 9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그냥 누워서 한번 일어나 보시지 못하고 81세에 쓰러져서 90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여기 환자 하나, 여기 환자 저기를 그- 집안에 그러니 말이야. 그런 세월 속에서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네. 보통 그러니 24년간 투병 생활을 남편은. 하셨다. 네, 그래요. 네. 그래. 아이고. 그런 그 24년간이란 세월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싶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절대로 다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못 사시죠. 네, 네. 그래.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면 저는 극구사양합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 늙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요. 네. 그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러나 그런 그 지금 몸에 간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왜냐하면 옛날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오랜 기간 투병하는 동안 그 또 남편분이 그 병도 또 다른 병도 또 우울증도 오고 해서 그럼요.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몸이 못 쓰다가 이제 절반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나중에는 혼자 이제 뭐 물론 다리를 끌지만 예.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됐죠. 됐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남들이 나를 옛날의 나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네. 그 반드시 환자한테는 그게 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좀 심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 굉장히 마음이 좀 심약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지만 예.
그래서 나를 옛날 나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좌절해서 그게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그저 대학원 들어가서 또 석사하시고 또 박사학위 과정도 네. 하기도 하시고 네. 그런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닥치면 한다라는 말이 있죠. 네. 예, 닥치면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이제 환자들은 몸을 못 쓰는 환자들은 한 4배쯤 무겁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힘을 다 하고 뭐 어떨 때는 이파리 빠지고 어떨 때는 이파리 빠지고 뭐 그러게도 하면서 목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조금 전처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 밥을 굶길 수도 없고 또 뭐 환자를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그래. 그때는 그리고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침을 놓는 거 이외에 뭐 부항을 뜬다든가 지압을 한다든가 뭐 혀를 어떻게 이런 거 다 배워서 제가 했습니다. 2000년에 돌아가셨나요, 남편이? 77년에 쓰러져서 2000년에 2000년이구나. 네, 그래. 네. 막상 돌아가시니까 어떠십니까? 막막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이제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도 그냥 핸드백 들고 입어놓은 채로 그 사람 침대에 가서 오늘 어땠어 뭐 이랬는데요. 그 사람이 딱 죽고 침대가 비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어디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허전함이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여자. 예, 그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건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시인이고 그리고 나는 뭐 대단한 여자인데 남편 하나 죽으면 어떠랴 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울 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앞에 나서기도 좀 쑥스럽고 저 남편을 죽은 여자다. 뭐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참. 자, 이제 돌아가신 지 9년이 됐는데 네.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병석에만 24년 나를 붙잡고 나를 누르고 있었던 어찌 보면 그런 삶의 동반자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나면 지금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시죠? 가끔은 어떻습니까? 네. 그 사람은 참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노사 문제가 전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노사 문제에 새로운 착안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참 꿈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정에 매여 있었고 그러다가 너무 빨리 환자가 돼버렸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자식들을 참 사랑했는데 그 자식들이 더 크게 자라서 하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요즘 제가 아이들이 뭐 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좀 미안해요. 내 혼자 누리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살아 있을 때 저를 얼마나 욕보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악에 바치고 화가 나면 제가 남편한테 막 소리를 쳤어요.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냐? 도대체 뭐 돈을 주냐? 저는 그 이후 전부 제가 벌어서 살았으니까요. 나한테 돈을 주냐? 그리고 당신이 뭐 나한테 뭐 따뜻하기를 해주냐? 남자같이 뭐 물건 뭐 선물을 해주냐? 도대체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 말을 화만 나면 막 외쳤어요. 그런데 전 그 남자가 죽고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선생님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딱 죽으니까 그 말을 할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남편밖에 없다는 거. 내가 누구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혹은 사이 보고 혹은 뭐 친구 남편 보고 돈 달라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내가 화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방탄 역할을 그 남자가 저에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남자가 나에게 참 좋은 역할을 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감회도 많지요. 저도 뭐 잘못한 것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다자 선생님은 어머니한테도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으시죠, 사실은. 어머니한테는 나는 언제든지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돈을 벌었을 때가 백치의 애인이라는 이제 수필집이 네. 팔렸을 때인데 그때 이제 돈을 가지고 그 수표 몇 장을 무덤에 묻으면서 제가 했어요. 엄마, 이거 내가 번 돈이야. 그래요. 나는 엄마한테 돈을 많이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석 장도 맘 놓고 줘본 일이 없어요. 그게 제일 저는 가슴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열흘 동안 울어도 아마 울음이 저는 거쳐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라면 그래요. 엄마, 나 뭐 박사 됐어, 교수 됐어, 뭐 이러고요. 우리 애 결혼했어, 뭐 남편이 좋아요, 엄마,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왜냐하면 저한테 바랐던 걸 뭐 거의 다 제가 사실은 이루었어요. 그래. 이제 교수를 했으니까 그래. 공부했고 그래. 월급이 나오니까 돈 버는 여자를 했고 행복한 여자는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현실을 껴안으면 행복한 여자가 그래요.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예. 예, 제가 강의 때도 그런 얘기하지만 없는 것을 자꾸 바라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요. 지금의 내 현실을 사랑하고 그냥 서로 껴안으면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죠. 뭐. 그래요. 네, 그 신다자 선생님 행복하시죠? 뭐. 네, 그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어려운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공부하고 그리고 돈 벌고 행복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그 숨겨진 뜻들은 전혀 신다자 시인이 쓴 글과 그가 고민하고 걱정한 가족과 그가 바라보는 행복의 순간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이나 혹은 어머니에게 오히려 담담한 떨어져 있는 분들과 서로 대화하는 속에서도 그들이 있어야 했고 그들이 나를 키워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는 지혜를 배웠다는 고백이 더 이상 가슴 저린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준 신다자 시인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끝내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